요즘에 아주 재밌는 사례가 나와가지고 들고 왔는데, 공인중개사 믿었다가 완전히 속이려고 악질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많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직거래도 늘어나고, 뭐 매물이 예전엔 네이버 부동산이 주 매물이었다면 요즘에는 당근마켓에 아파트가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완전히 속은 사례인데, 이번에 진짜 살다가 이런 것까지 속이냐 라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들 중에 못 믿을 공인중개사들 많죠.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들도 있습니다. 갭투기로 4년간 서울, 인천, 일산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본인 및 친척 명의로 매입을 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대출금 상환과 대출이자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폰지 사기죠.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을 했다. 그러면서 실제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기도 했다. 근데 아무리 갭투기 많이 하는 인간이더라도요,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직거래를 하면 믿음이 안 가겠죠.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원룸이 있어요. 한 20세대. 위에 근저당 한 14억 껴요. 그래놓고서 5천만원짜리 전세를 20개를 받아요. 그럼 합치면 24억이죠. 그러면 4억 먹고 경매 넘겨버리는데, 보통 그러면은 여기서 한 5천만원짜리 10개만 끼더라도 벌써 19억이니까 그 다음부터 전세 계약 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가지고, 우리 전세가율 100%안 넘는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위조가 쉽게 되느냐? 그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공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세 임차인 48명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월세 계약서를 만들고 금융기관 또 12곳에 제출해서 대출금까지 받아내고 또 전세 사기도 치고, 아주 가지가지 하는 거죠. 아주 5만 가지죠. 가지가지 하다못해 5만 가지 사기 수법을 다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사기에 가담하는 중개사들도 많죠. 중개사들을 100% 믿으면 안 된다. 또는 중개사가 사기에 가담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멍청해서 속을 때도 있어요. 여기 이제 대전 사례인데, 상가 권리금 가지고 장난질을 친 겁니다. 예를 들어 6천만원짜리 권리금이 나올 수 있다. 권리금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있어서 저것도 굉장히 악습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중개를 했는데, B씨를 사기 혐의로, 허위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사기 방조 혐의로 고소했는데, 공인중개사 믿고서 정식 중개했는데 사기꾼한테 돈을 보냈다. 근데 3천만원 받고서 날랐다. 가상화폐로 이체돼가지고 돈 세탁 들어간 거죠. 그래서 허위 매물은 절대 등록하지 않는다더니 버젓이 광고를 했다. 근데 공인중개사 측은 나도 속았다. 개인 사정상 타지에 있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물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줘서 홍보하게 됐는데, 추후 받은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 서류 위조하니까 공인중개사도 깜빡 속아 넘어가더라. 공인중개사 역할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근데 난 잘못 없습니다. 이게 공인중개사의 역할이에요? 예전에 그런 사례 있었죠. 변호사인데 수임료는 다 받아 처먹고서 막상 재판 때 한 번도 안 나가가지고 지게 만든 변호사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그럼 그게 변호사예요? 의뢰인이 법적으로 잘 모르니까 재판 때 법적으로 잘잘못을 가리는데, 상대방이 법적으로 모르는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중간에서 속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주장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게 변호사죠. 중개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인중개사 통과할 때 뭘 배워요? 법을 배우잖아요. 민법이니 공법이니 이런 법들 배우죠. 왜 법에 대한 과목이 그렇게 많을까요? 부동산은 가액이 크고 대출도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사기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공부해서 들어오는 게 공인중개사죠. 나는 몰랐다 모르쇠가 아니에요. 몰랐다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수학선생 했다고 그랬죠. 제가 수학선생인데 학생이 방정식을 물어봐요. 근데 내가 방정식을 몰라. 방정식이 뭐임? 어린이날 만드는 사람임? 이러고 있으면 선생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당하는 거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배상해줄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 없었고 나도 속은 거임,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저거는 같이 작당해서 사기친 공인중개사처럼 나쁜 놈은 아니지만, 공인중개사 믿고 사기당하면 어떡해. 누가 책임져 줄 건데.
그거 하라고 있는 게 공인중개사인데. 제가 얼마 전에 신탁 회사들 무너진다. 부동산 신탁 회사들. 건설사 다음에 신탁 회사로 번져가서 그게 이제 금융권으로 번져갈 것이다. 근데 신탁 회사들 책임 준공 때문에 무너진다. 책임 준공하라고 있는 게 신탁 회사인데 신탁 회사들 살리기 위해서 책임 준공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법적으로 저렇게 몰라가지고 확인의 의무를 똑바로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들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할 때 이야기했었죠. 아주 재밌는 것까지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쳤다고. 어떤 사기를 쳤을까요? 북향을 남양으로 광고했습니다. 진짜 살다가 북향을 남양이라고 사기치는 경우는 처음 옵니다. 결국 업무 정지를 당했는데 지난해 7, 8월 북향 아파트 매물 2건을 각각 남양으로, 동양인 아파트 매물 1건을 서양으로 광고해서 업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무슨 핑계를 대느냐? 아파트 주 출입구가 남양과 서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한 것이다. 근데 각 방향은 주된 출입구가 아니라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주 출입구가 남양 서양이니까 그렇게 광고를 했다. 사기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렇게 따지면은 자동차 운전석은 차도 방향에서 타죠. 조수석이 인도 방향이에요. 그러면 주 출입구인 자동차 운전석이 인도 방향에 있어야 되니까 나는 역주행을 하겠다. 그러면 인생 하직하게 좋은 방법이죠. 아주 신박한 개념으로 사기를 치는 공인중개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근에서 직거래를 하더라도 저런 사기는 안 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생각했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머저리이고 알면서도 저렇게 했으면은 사기꾼이죠. 근데 문제는요. 법이 문제입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인천 미추홀구. 예전에 저희가 다른 곳 있는 쪽이죠. 아주 미추홀 벌이는 전세사기를 쳤는데 전세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는 형량을 감형받았고 임대인이랑 중개인이 짜고 쳤습니다. 그럼 여기 중개인이 무슨 짓거리를 했냐? 바지 임대인을 내세워서 중개사들이 바지 사장을 섭외해가지고 전세사기에 가담을 했죠. 이거는 소극적 가담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한 상황이죠. 근데 감형이 아닙니다. 이 공인중개사인 공범들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죄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는 너무하지 않아요. 이 정인 죽은 거예요. 결국에 앞에서 보여줄 때 1심은 어떻고 2심은 어떻고 해가지고 전세사기에 강력 대응한다. 제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하나 뽑았던 게 그래도 전세사기꾼들에 대한 형량이 세졌다. 가뜩이나 형량 너무 약한데 아직은 약하지만 그래도 형량이 세지고 있는 방향으로 간 것은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조용하고 잠잠해질 때 대법원에서 저 따위로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대책위원장? 저런 식으로 바지 임대인 구하에서 적극 가담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대법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고요. 사기에 적극 가담하셔도 주범이 아니고 저런 식으로 바지 사장만 구해다 준 정도면요. 무죄입니다. 실형 받아야 되는데 집행유예도 아니고 벌금도 아니고 기소유예도 아니고 무죄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협회라는 데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임장족들 돌아다니고 있다. 임장비 받아야 된다. 왜? 임장 안 내는 중개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보수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조. 중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요. 임장활동이 아니라 법적으로 똑바로 문제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다. 제가 하다못해 예전에 전세 사기 당하지 말라고 전세 계약서에다가 특약 이거저거 넣으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그거 왜 제가 그런 영상을 만들고 있겠어요? 왜 제가 그런 영상을 만들었을까요? 공인중개사들이 해야 되는데 특약 끼고 하면은 법적으로 불편하니까 지들이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들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임장 업무라서 임장료나 받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공인중개사 협회라면은 저런 전세 사기에 적극 가담했지만 무죄 받은 저런 공인중개사들 퇴출시키고 다시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입 못하게 만들고 법적으로 문제 될 때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그러면은 누가 당근마켓으로 직거래 하겠어요. 공인중개사를 적극적으로 믿어주겠지. 근데 문제 생기는 거는 그 개인 공인중개사들의 일탈로 넘기고 국회의원 예전에 뭐 120만 원씩 받는 거 그런 거 통과시키듯이 임장료 받는 거나 주장하고 그럴 거면요.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들의 신뢰도는 계속 떨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지면요. 공인중개사 있으나 없으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 똑같으면은
그 비싼 중개료 내고 누가 공인중개사 통해서 중개하려고 하겠냐. 소멸되는 지름길로 가는 거지. 임장료요? 저는 지금 저 임장료들 절대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임장료 받는 거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임장료를 받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이 집에 사람 있는데 들어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 실수요자, 집 보여주는 실수요자한테도 어느 정도 피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해가지고 나눠 먹는 거, 요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임장료보다 더 우선해야 될 게 있지 않냐.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공인중개사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저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부터 공인중개사 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서 신뢰를 찾는 게 임장료 받는 것보다 우선이고, 그게 공인중개사 협회를 비롯한 공인중개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